이 집도 내 거. 보험금도 법대로 된 거고. 억울함 커서 따져. 장례식 사흘째 되던 날 새엄마는 서류 봉투를 꺼내들며 10살짜리 쌍둥이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감은 지 72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고 보험금 2억 원과 살던 집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작 10살이었으니깐요. 그렇게 12년이 흘렀습니다. 판사 앞에 선 쪽은 그 아이들이었고 새엄마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억울하면 커서 따져봐라고 했던 그 말 그대로 다 커서 따지러 온 거였죠. 하지만 충격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버지의 장례는 사흘 만에 끝났습니다. 국화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거실에 10살짜리 쌍둥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과 서율, 남매는 검은 상복 그대로였고 두 아이의 눈은 충혈돼 있었지만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울 만큼 울었거나 아니면 아직 이게 현실인지 실감하지 못하는 나이였거나 어쩌면 둘 다였을 겁니다. 새엄마 최은숙은 검은 원피스 차림으로 소파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슬픔보다는 정리된 표정이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는데 그 봉투를 꺼내는 손이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애들한테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봉투 안에서 나온 건 보험 계약서였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생명보험 수익자란에는 최은숙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보험금은 2억 원이었고 집 역시 아버지가 생전에 최은숙 명의로 이전해둔 상태였습니다. 서진은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른들의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최은숙이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법대로 된 거야. 억울하면 크면 따져봐. 그 말은 위로도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선언이었습니다. 마침표를 찍듯 깔끔하게. 10살짜리 아이들한테 던지기엔 너무 차가운 말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항의할 수 있는 어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눈을 피했고 고모는 입술을 깨물었고 서진은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꽉 쥐었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말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을 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그 나이에 이미 몸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율은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아버지 코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누구도 치우지 않은 코트였는데 옷걸이에 걸린 채로 아직도 아버지 냄새가 날 것 같았습니다. 서율은 일어나서 그 코트 주머니를 뒤졌고 안에서 낡고 해진 머플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겨울마다 두르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서율은 그걸 품에 안고 돌아와 다시 앉았고 그 이후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소화할 수 없는 감정은 때로 침묵이라는 그릇에 담겨 굳어버립니다. 짐은 사흘 뒤에 쌌습니다. 고모가 마련해준 반지하 단칸방 시내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였지만 세상의 끝처럼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이삿짐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옷 몇 벌과 이불, 교과서 박스 하나, 그리고 서율의 가슴에 안긴 아버지 머플러. 이사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 서진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10년 동안 살던 집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고 최은숙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창문을 오래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는 안 보겠다는 듯이. 반지하 방은 낮에도 어두웠습니다. 창문 아래쪽 절반이 땅에 묻혀 있어서
사람 발목과 신발만 보이는 각도였습니다. 고모는 미안하다는 말을 10번도 넘게 했고 서진은 괜찮다는 말을 10번도 넘게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그 말 말고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서율은 새 방 구석에 이불을 깔고 앉아서 아버지 머플러를 무릎에 올려놓고 교과서를 폈습니다. 일상을 유지하는 것 말고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슬픔을 이기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그날 밤 서진은 잠이 오지 않아 짐 박스를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물건을 모아둔 상자 맨 아래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표지가 닳아서 제목도 없고 고무줄로 묶여 있었는데 고무줄이 삭아서 손만 대도 끊어질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첫 장을 펼쳤고 아버지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흘려 쓴 글씨였지만 서진은 단번에 읽어냈습니다. 아버지 글씨는 10살짜리 아들이 어디서든 알아볼 수 있는 글씨였으니까요. 첫 줄에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아, 미안하다. 그것만으로도 서진의 눈이 뜨거워졌는데 그 아래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낯선 전화번호 하나. 이름도 설명도 없이 번호만 덩그러니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수첩을 덮고 가슴에 꼭 눌렀습니다. 이게 뭔지, 누구 번호인지, 왜 아버지가 이걸 남겼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글씨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수첩은 이후 12년 동안 서진의 손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반지하 방은 12년이 지나도 그대로였습니다. 창문 아래쪽 절반이 땅에 묻혀 있어서 낮에도 형광등을 켜야 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과 신발 밑창만 보이는 각도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습기가 벽을 타고 올라와 이불 끝이 눅눅해졌고 겨울엔 창틀 사이로 찬바람이 새어들어와 테이프를 덧붙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두 남매는 이 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떠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진은 이 방에서 버티는 동안 뭔가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뭔가가 뭔지 서율은 묻지 않았습니다. 남매 사이엔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새벽 2시의 편의점은 조용했습니다. 서진은 카운터 안쪽 의자에 앉아 계산대 밑에 펼쳐둔 책을 읽고 있었는데 손님이 들어오면 책을 무릎 아래로 내리고 일어서는 동작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편의점 사장 박미수는 그 책이 소설이나 만화책이 아니라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서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밑을 봤더니 육법전서가 놓여 있었고 손때가 까맣게 탄 법전 귀퉁이마다 포스트잇이 빼곡했습니다. 박미수는 그날 이후 새벽 시간대 CCTV를 일부러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못 본 척 해주는 것이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전부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서율은 낮에 카페 알바를 마치고 저녁엔 야간 대학교에 다녔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밤 10시 버스 2번을 갈아타고 편의점 앞에 내렸습니다. 오빠한테 들르는 게 습관이 됐고 서진은 서율이 오는 시간쯤 되면 컵라면 물을 미리 받아뒀습니다. 남매가 형광등 아래서 마주 앉아 라면을 먹는 시간이 하루 중 유일하게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았고 피곤해서 눈이 충혈돼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이였습니다. 그날 밤도 서율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라면을 받아들고 젓가락질을 하다가 가방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습니다. 그 안에는 대학교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는데 전액 장학금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서율이 혼자 몰래 지원했고 혼자 몰래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오빠한테 알리면 짐이 될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정작 봉투를 꺼낼 타이밍을 찾지 못한 채
벌써 2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서진은 눈치채지 못하고 라면 국물을 후루룩 마셨고 서율은 가방 지퍼를 다시 닫았습니다. 오늘도 아니었습니다. 강남 쪽 카페. 그 시각 최은숙은 지인들과 모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잘 손질된 손톱, 새로 맞춘 재킷, 자리에 어울리는 미소. 누군가 물었습니다. 은숙 씨, 전 남편 자녀들은 어떻게 됐어요? 최은숙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 애들은 저랑 관계없으니까요. 더 이상의 설명도 미안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관계없다는 말 한마디로 12애를 정리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아들 최준혁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에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딴 아들이었는데 어머니의 저 태도가 당연하다는 듯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밤 편의점 문이 열리며 최준혁이 친구 2명과 들어섰습니다. 서진은 일어서며 인사를 했고 최준혁은 계산대 위 명찰을 내려다보다가 멈췄습니다. 한서진. 그 이름을 읽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야, 너 혹시 쌍둥이 서진이야? 오랜만이다. 서진의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최준혁이 친구들한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야, 이 형 나랑 어릴 때 알던 사이인데 편의점 알바하네. 웃음소리가 났고 서진은 바코드를 찍으며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거스름돈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것인지 서진 자신도 구분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버텨내는데 12회치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나가고 편의점이 다시 조용해진 뒤 서진은 카운터 밑에서 법전을 다시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페이지를 펼치고 줄이 그어진 조문 위에 다시 밑줄을 그었습니다.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고 때를 기다리는 것과 포기하는 것 사이의 간격을 서지는 아주 오래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편의점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늦은 시간에 찾아오는 손님치고는 걸음이 너무 조심스러웠고 들어선 남자는 음료수 냉장고 앞으로 가지 않고 곧장 카운터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중년 남자였는데 서진의 얼굴을 보더니 걸음을 멈추고 낮게 말했습니다. 한서진 씨, 맞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법전을 덮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본 적 없는 얼굴이었지만 왜인지 도망쳐야 할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남자는 이재명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55쯤 됐을까. 짙은 회색 코트에 낡은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는데 변호사 배지가 코트 깃에 달려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배지를 한번 내려다보고 다시 남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인데 낯선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묘하게 걸리는 인상이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친구입니다. 오래된 부탁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진의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서 만난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재명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낡은 봉투 2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세월이 느껴지는 누런 봉투였는데 봉인 테이프가 삭아서 가장자리가 들뜬 상태였습니다. 변호사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한테 맡기셨어요. 2분이 성인이 되면 전해달라고. 12회 동안 열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12회 동안. 서진은 그 말을
머릿속에서 한번 되새겼습니다. 자신이 반지하 방에서 버티는 동안, 편의점 카운터 밑에서 법전을 읽는 동안, 최준혁한테 비웃음을 받아내는 동안 이 봉투는 누군가의 서랍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심어둔 시간이 12해 만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손이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집으려다 멈추고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로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12회를 기다려온 것이 두렵기도 하고 열고 싶기도 하고 그 두 감정이 동시에 밀려와서 손이 굳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서진이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율한테 전화를 걸었고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서율이 받았습니다. 오빠,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서진이 말했습니다. 빨리 와. 그것뿐이었습니다. 서율은 더 묻지 않고 전화를 끊었고 20분 뒤 야간 수업 가방을 맨 채로 편의점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를 보고 변호사를 보고 오빠를 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열 때 서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율은 무릎 위에 손을 꼭 모으고 바라봤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2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자필 편지, 그리고 통장 사본 2장. 통장은 쌍둥이 각자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표지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 태어나던 해부터 매달 부어온 적금. 최은숙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미성년자 단독 명의로 만든 계좌였습니다. 서진 앞으로 4천만 원, 서율 앞으로 4천만 원. 12년치 이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기일이 오늘입니다. 서율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진은 통장 사본을 내려다보다가 시선을 들지 못했습니다. 편지는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흘려 쓴 글씨였는데 잉크가 번진 자국이 2군데 있었고 서진은 그게 왜 번졌는지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편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은숙이가 보험금을 가져가도록 자신이 먼저 서명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빚이 있었고 그게 자신 나름의 청산 방식이었다고, 너희한테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걸 안다고, 대신 이 통장은 아무도 모른다. 은숙이도 법원도 오직 너희 둘만의 것이라고. 그리고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쓰고 싶은데 써라.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한다. 화내도 좋으니 무너지지는 마라. 서율이 편지를 다 읽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서율이 먼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쪽 주머니에서 2달째 꺼내지 못했던 봉투를 꺼내 오빠 앞에 밀었습니다. 전액 장학금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서진이 봉투를 들어 펼쳐봤습니다. 읽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 읽고 나서 서율을 봤는데 서율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못 찾겠더라고. 서진이 한참 만에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어색할 만큼 오랜만에 웃음이었습니다. 서율도 따라 웃다가 눈물이 났고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이재명 변호사가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12년 동안 이 봉투를 열지 않고 기다려온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추더니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 따로 있는데 최은숙 씨 측에서 그 유언장을 무효화하려는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증까지 마친 유언장을 뒤집으려면
아버지의 정신적 판단 능력을 문제 삼는 수밖에 없고 이미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진의 웃음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리인이 선임돼 있는데요. 서율이 서류 위 이름을 먼저 읽었습니다. 최준혁. 서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편의점에서 오빠 명찰을 보며 비웃던 그 남자였습니다. 최준혁이라는 이름이 서류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서율은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오빠를 봤고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며칠 전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친구들한테 얘 편의점 알바하네 하며 웃어넘기던 그 남자가 지금 어머니 최은숙의 법적 대리인으로 유언장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빠른 움직임이었고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보기엔 그 편의점에서의 태도가 너무 무심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쪽이 뭔가를 받기 전에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재명 변호사가 소장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최은숙 측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판단 능력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 공증이 이뤄졌더라도 정신적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면 법적 효력을 다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고 변호사가 있는 쪽에서 밀어붙이면 아무리 억울해도 버티기 어려운 싸움이 되는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겠습니다. 다만 정식으로 대응하려면 대리인을 세워야 하는데 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요.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변호사를 바라보더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꺼낸 것은 서류 봉투였는데 봉투 안에 든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사법고시 1차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변호사가 그 종이를 들어 읽다가 서진을 봤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편의점 알바하면서 3년 준비했습니다. 2차는 이번에 봅니다. 변호사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율도 처음 보는 것이었는지 눈이 커져 있었고 오빠 얼굴을 빤히 보다가 시선을 통지서로 내렸습니다. 서진은 담담했습니다. 누군가한테 보여주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해온 것이기 때문에 놀라는 반응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박미순 사장이 새벽마다 못 본 척 해줬던 그 법전이 3년 동안 쌓인 것이 이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대응하겠습니다. 아직 자격증은 없지만 본인 소송은 할 수 있으니까요. 변호사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상대로 본인 소송을 진행하는 건 불리할 수 있다고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라 더욱 그렇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12년 동안 흔들렸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을 보고 나서는 말려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두 남매는 나란히 앉아 아버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낮에 편의점에서 처음 읽을 때는 감정에 눌려 제대로 못 봤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읽으니 행간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은숙이한테 빚이 있었다고 썼습니다. 그 빚 때문에 보험금 수익자를 그녀 앞으로 해뒀고 그게 자신 나름의 청산이었다고. 서진은 그 부분에서 오래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결정이 옳다고 받아들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들한테 아무 설명 없이 집을 떠나게 한 것, 그게 빚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것이 서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어딘가 이해가 되기도 하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서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네. 잠깐 침묵이 흘렀고 서율이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10살한테는 너무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고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아서 반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서진은 이재명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최은숙한테 진 빚이 정확히 어떤 성격의 것인지였습니다. 변호사가 오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심각하게 흔들리던 시기, 최은숙이 자신의 적금을 깨서 빚 일부를 막아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행위를 평생 무겁게 여겼고 죽기 전에 그 빚만큼은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이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다가 물었습니다. 그 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계좌 이체 내역이 있었습니다. 최은숙이 아버지한테 송금한 날짜와 금액, 그리고 그보다 며칠 앞선 날짜에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기록. 금액이 같았습니다. 변호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진도 그 숫자를 보며 굳었습니다. 최은숙이 아버지한테 빌려줬다는 그 돈은 처음부터 아버지 자신의 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돈으로 자기 빚을 갚은 셈이었고 그 구조를 최은숙이 12년 동안 철저히 숨겨온 것이었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차갑고 더 단단한 무언가였습니다. 소장이 접수된 건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최은숙 측에서 먼저 유언장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서진은 피고 자격으로 소장을 받았습니다. 반지하 방 우편함에 꽂혀 있던 법원 봉투를 꺼내 드는 손이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10살 때 최은숙이 서류 봉투를 꺼내 들던 장면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기억이 지금의 손을 흔들리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12년이 지났고 이제 이쪽도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서진은 첫 번째 심리 기일 전까지 2주일을 꼬박 준비해 썼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줄이고 낮 시간을 통째로 서류 검토에 쏟아부었습니다. 이재명 변호사가 보조 자료를 구해줬고 서율은 오빠 옆에 앉아 계좌 이체 내역과 날짜를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반지하 방 바닥에 서류가 펼쳐지고 형광등이 밤새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단 기록, 공증 당일 날짜와 공증인 서명, 병원 기록상 판단 능력에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하는 의사 소견서. 최은숙 측이 판단 능력이 흐렸다고 주장하려면 이 기록들을 전부 뒤집어야 했습니다. 서진은 그 기록들을 순서대로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멀쩡했습니다. 그건 서진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했고 서류가 증명하는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법원 앞에서 최준혁과 마주친 건 첫 번째 심리 당일 오전이었습니다. 최준혁은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변호사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서진을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비웃던 상대가 법원 앞에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으니 당황하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최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너 설마 직접 하려는 거야?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짧지 않았습니다. 최준혁의 표정이 굳었고 서진은 그 표정을 확인하고 먼저 법원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법정 안은 생각보다 좁고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았고 양측이 마주보는 형태로 섰습니다. 최준혁은 원고 측 대리인 자격이었고 서진은 피고 본인이었습니다.
나이도 배경도 자격증도 전부 불균형한 자리였습니다. 방청석에는 이재명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서율은 그 옆에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양측 진술을 요청했습니다. 최준혁이 먼저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 작성 당시 지병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으며 이 상태에서 이뤄진 공증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정리된 논리였고 목소리에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손에 든 서류는 많지 않았습니다. 두툼한 파일 대신 핵심 서류 몇 장만 골라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유언장 작성일 기준으로 담당 의사의 판단 능력 이상 없음 소견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공증 당일 공증인이 직접 대화를 나누고 자필 서명을 확인했으며 그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판단 능력이 없었던 건 이 유언장이 아닙니다. 10살짜리 아이 둘을 아무 설명 없이 집 밖으로 내보내게 만든 그 서명이 정말 아버지가 온전한 정신으로 원했던 것인지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유언장만큼은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남기고 싶었던 뜻이라는 걸 압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들었고 최준혁은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첫 번째 심리는 양측 진술 확인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판사가 다음 기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최은숙 측에는 아버지의 판단 능력 저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의료 기록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 요청이 어떤 의미인지는 양측 모두 알았습니다. 없는 기록을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복도로 나오며 최준혁이 서진 옆을 지나쳤습니다. 스치듯 낮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아버지가 왜 은숙 씨한테 먼저 서명했는지 너 진짜 다 알고 있어? 서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그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편지에 다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최준혁이 저 말을 저 타이밍에 던진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계단 끝에서 멈추고 서율을 봤습니다. 서율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게 있다는 느낌이 두 사람 사이에 동시에 내려앉았습니다. 최준혁의 말이 며칠째 서진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 진짜 다 알고 있어? 그 질문이 걸리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아버지의 편지에서 나온 것이었고 편지는 아버지 혼자 쓴 것이었습니다. 한쪽의 시선만 담긴 이야기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진은 이재명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최은숙 씨한테 진 빚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 처음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변호사가 오래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한번 보고 커피잔을 내려놓고 손을 테이블 위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완전히 실패한 건 쌍둥이가 태어나던 해즈음이었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채권자들이 집 앞까지 찾아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진지하게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갓 태어난 쌍둥이와 전처 사이에서 홀로 버티던 시기였는데 그때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이 최은숙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아버지와 교류가 있던 지인이었고 자신의 적금을 깨서 빚의 일부를 막아줬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그걸 목숨값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평생 갚아야 할 빚이라고. 서진은 그 말을 들으며 천장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 서명을 했는지 처음으로 윤곽이 잡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서진이 물었습니다. 그 돈의 출처를 직접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변호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확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그대로를 믿었고 당시엔 그것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보여주신 계좌 이체 내역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가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종이들이 나왔고 서진은 날짜와 숫자를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최은숙이 아버지한테 송금한 날짜, 그리고 그보다 나흘 앞선 날짜에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출금 기록. 금액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변호사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서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최은숙 씨가 아버지한테 빌려줬다는 돈이 아버지 계좌에서 먼저 나간 겁니다. 변호사가 기록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 번, 두 번,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최은숙이 한 일은 정교했습니다. 아버지 계좌에서 돈을 빼돌린 뒤 며칠 뒤에 그 돈을 아버지한테 송금하는 방식으로 마치 자신이 구해준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출처를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따질 처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극단적 선택을 고려할 만큼 무너진 사람한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손이 어디서 왔는지 묻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이 가장 약해진 순간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돈으로 자기 빚을 막은 셈이었고 그 과정에서 최은숙은 은인이라는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 자리가 훗날 보험금 2억 원과 집 한 채를 가져가는 근거가 됐습니다. 서진은 그 구조를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하고 나서 오랫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차오르는 것과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속은 것도 아버지였고 그 죄책감을 평생 짊어진 것도 아버지였으니까요. 이재명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기록이 있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최은숙 씨가 아버님 재산을 부당하게 취한 정황이 되니까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아버지 대신 화내도 됩니까? 변호사가 잠시 서진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거야말로 아버님이 원하셨던 거 아닐까요? 서진은 그 말을 듣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법전을 읽던 새벽들도, 편의점 카운터에서 비웃음을 받아내던 순간들도 전부 이 자리를 향해 쌓여온 것이었다는 게 처음으로 실감됐습니다. 서진이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서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율은 카페 알바 중이었는데 잠깐 밖으로 나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진이 계좌 이체 내역 이야기를 전했고 전화기 너머로 서율이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서율이 말했습니다. 오빠, 그럼 아빠는 처음부터 속은 거잖아.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응. 그것뿐이었지만 그 짧은 한 음절 안에 12해치 감정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서율이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이번엔 끝까지 가는 거지. 서진이 걷던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흐린 날이었는데 그 무거운 하늘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심리 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었고 이번엔 서진이 먼저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심리 당일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반지하 방 형광등을 켜고 서류를 한 번 더 훑었는데 이미 외울 만큼 읽은 것들이었지만 손이 저절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서율이 부엌에서 물을 끓이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서진 옆에 놓였습니다.
남매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둘 다 알고 있었고 그걸 굳이 말로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진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최은숙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게 10살 때였습니다. 이삿짐을 옮기던 날 창문 안쪽에 서 있던 실루엣. 그 이후로 12년 동안 얼굴을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그 시절의 새엄마보다 훨씬 나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묘하게 낯선 느낌이었습니다. 최은숙은 서진을 보더니 시선을 거뒀습니다. 외면이었는지 민망함이었는지 표정만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최준혁은 원고 측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서진이 들어서는 걸 보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심리에서 요청한 추가 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최준혁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 작성 시기에 복용하던 약물 목록과 해당 약물이 판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학문헌이었습니다. 정황을 엮어서 논리를 만드는 방식이었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준비한 티가 났습니다. 판사가 서진에게 반박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서진이 일어섰습니다. 해당 약물은 아버지가 10년 이상 복용해온 고혈압 약입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서에는 복용 기간 내내 인지 기능에 이상이 없었음이 명시돼 있고 공증 당일 공증인과 나눈 대화 내용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판단력 저하의 근거로 쓰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제출할 것이 있습니다. 서진이 꺼낸 것은 계좌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최은숙이 아버지한테 송금한 날짜와 금액, 그리고 그보다 나흘 앞서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동일한 금액이 출금된 기록이었습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원고 측이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줬다고 주장하는 그 금액은 아버지 본인의 계좌에서 먼저 출금된 돈입니다.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재산을 이용해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만든 구조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준혁이 서류에서 눈을 들어 서진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방청석의 최은숙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굳어 있었고 손등의 힘줄이 붉어질 만큼 꽉 쥐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이체 내역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최준혁에게 해명을 요청했고 최준혁이 말했습니다. 해당 출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일 수 있으며 원고의 송금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서진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그렇다면 원고 측이 그 출금의 다른 용도를 증명하시면 됩니다. 날짜와 금액이 일치하는 두 건의 거래가 우연의 일치라는 주장이라면 그 근거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최준혁이 입을 닫았습니다. 없는 기록을 만들어낼 수는 없었고 있는 기록을 지울 수도 없었습니다. 판사가 양측 주장을 정리하며 다음 기일을 잡았는데 분위기가 첫 번째 심리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심리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은숙이었습니다. 최준혁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최은숙이 혼자 서진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12년 만의 대면이었습니다. 서진은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봤고 서율은 오빠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최은숙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변명도 항변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잘 컸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과도 아니었고 인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고 느낀 것을 내뱉은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들으며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용서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였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게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답이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가며 서율이 오빠 팔짱을 꼈습니다. 말없이 걸었습니다. 한 블록쯤 걸었을 때 서율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빠, 아버지 편지 마지막 줄 있잖아. 10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해 못했다고 했잖아. 서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서율이 말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 서진은 잠시 걸음을 늦추다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편지 마지막 줄은 아직도 가슴 한편에 걸려 있었고 그 줄의 진짜 무게는 오늘이 지나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판결은 세 번째 심리에서 났습니다. 유언장 무효 확인 청구 기각. 판사가 주문을 읽는 동안 서진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잔뜩 당겨져 있던 무언가가 비로소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율이 옆에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온기가 전해졌고 서진은 그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12년이 이 한 문장으로 마무리되는 건 아니었지만 이 한 문장이 없었다면 그 12년이 허공에 뜬 채로 끝났을 것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이재명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코트 차림 그대로였는데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서진이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한테 미안했습니다. 그 봉투를 12년 동안 들고 있으면서 더 빨리 방법을 찾았어야 했는데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때 왔습니다. 그 말이 변호사를 향한 것인지 아버지의 편지를 향한 것인지 서진 자신도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전부를 향한 말이었을 겁니다. 세상 일이란 게 때가 되면 오게 돼 있고 그때를 향해 버텨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서진은 10살부터 몸으로 익혀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두 남매는 아버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도심 외곽 작은 공원 묘지였는데 고모가 12년 동안 관리해온 자리였습니다. 늦가을이라 묘지 주변 나무들이 거의 다 잎을 떨군 상태였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서율이 아버지가 쓰던 머플러를 목에 두르고 왔습니다. 10살 때 아버지 코트 주머니에서 꺼낸 이후 12년을 함께한 것이었는데 실밥이 여기저기 풀려 있었지만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매는 나란히 묘비 앞에 섰습니다. 국화 한 다발을 올려놓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낮게 흘렀습니다. 서진이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자필 편지였는데 봉투 안에 넣어서 접은 채로 가지고 다닌 지 몇 주가 됐습니다. 펼치면서 손끝에 종이의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종이가 주는 특유의 거칠고 얇은 감촉이었습니다. 서진이 편지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처음 읽을 때는 감정에 눌려 제대로 보지 못했고 두 번째 읽을 때는 분노 때문에 집중이 흐트러졌는데 이제 세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서 멈췄습니다. 10살 때부터 이해하지 못한 문장이었습니다. 너희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엔 아마 많이 힘들었겠지. 그래도 살아있으면 됐다. 살아있으면 봄은 온다. 서진이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묘비 앞에서 아버지한테 읽어주듯이. 서율이 옆에서 듣다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서진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이 이제는 이해됐기 때문이었습니다. 10살 때는 봄이 온다는 말이 그냥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아무 근거 없는 말,
어른들이 아이한테 건네는 공허한 다독임처럼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살아있으면 봄은 온다는 게 희망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버텨온 12년이 사실이었고, 새벽 편의점 카운터 밑에서 법전을 읽어온 것이 사실이었고, 오늘 판사가 읽어준 그 한 문장이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적을 약속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남으면 된다고, 그러면 때가 온다고, 그것만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남기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미안했을지 서진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서율이 머플러를 풀었습니다. 묘비 앞에 잠깐 올려놓으려다 다시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아직은 갖고 있을게요, 아빠. 서진이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머플러가 언젠가 내려놓아질 날이 올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게 오늘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슬픔이란 게 한 번에 정리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무게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 과정에 서두를 이유는 없었습니다. 두 남매는 오래 그 자리에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바람이 불었고 서율이 머플러를 여몄습니다. 며칠 뒤 서진은 사법고시 2차 시험장 앞에 섰습니다. 이른 아침이었는데 수험생들이 줄을 서 있었고 저마다 두툼한 교재와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손에는 낡은 수첩 하나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수첩이었습니다. 첫 장에 적힌 서진아, 미안하다와 그 아래 낯선 전화번호, 그게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번호가 이재명 변호사의 번호였습니다. 아버지는 10살짜리 아들이 언젠가 그 수첩을 열어볼 것을 알았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남겨둔 것인지 서진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결국 찾아갔으니까요. 결국 닿았으니까요. 서진이 수첩을 가방에 넣고 시험장 문을 밀었습니다. 편의점 카운터 밑에서 새벽마다 읽어온 법전의 페이지들이 반지하 방, 형광등 아래서 서율과 나눠 먹던 컵라면의 온기가,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문장이 살아있으면 봄은 온다. 서진의 등 뒤에서 조용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10살의 서진이 쥐었던 주먹은 이제 펜을 쥐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